예, 청와대의 방북 초청을 둘러싸고 오늘도 여야는 여전히 뜨거운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예를 다한 초청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다음 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이제 방북할 때 이제 동행할 정치인들을 이제 9명에게 초청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동행을 요청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아유, 지금 우리 사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했을 때가 이게 먼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평창 올림픽을 못할 거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예. 그 과정이 나름 잘 관리돼서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음 주입니다. 한 달 뒤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국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면 국회가 이러이러한 의제를 좀 해달라든지 예. 뭐 이렇게 하자든지 이런 대안 제시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번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 좀 아까도 나오셨지만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왜 1차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 냉면 기억하시죠? 냉면 맛있었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근데 그게 사실 냉면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왜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국회는 이렇게 제외돼야 되냐. 네. 뭐 그래서 그때 국회를 참여시키라는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에다가 또 사실 국회가 같이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5당 원내대표 그 모였을 때 대통령께서 만났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3차를 하게 되면 그때 국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미 제안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아직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들러리 선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힘 실어주는 건데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야당들이 국회가 대통령께 힘 실어주면 안 됩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갈등적으로 해결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고 저는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 중요한 일에 국회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이제 청와대에서 설명하듯이 충분히 예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의상도 문제가 많고 사실은 초청 자체가 정략적 초청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각 정당의 대표가 어떤 공식 일정을 잡으려면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서 무슨 일을 할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러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남북한 간에 어떤 확실한 계획이 짜여서 그걸 뭐 축하하러 가는 자리도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일종의 협상을 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국회가 같이 가서 뭘 할 게 없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같이 와서 들러리 서라 아니면 좀 속된 표현으로 병풍치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노리는 노림수가 있다면 국회 너희들도 같이 평양 가서 그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절차에 있어서 딴소리 하지 마라. 딴지 걸지 말라. 이 목적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초청이죠, 처음부터. 그리고 절차상도 문제가 많죠.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을 계속 가자고 이거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토킹이에요, 이거는. 이미 의사는 명확히 했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 이게 상황을 저는 국회가 좀 자존감을 회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대승적으로 그래 힘 실어줄 수 있다. 그런데 다만 뭐 이번에는 뭐 다음에 국회관 남북 국회 근데 북한이 국회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간 무슨 뭐 만남을 우리가 할 것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조정해서 의장단에서도 그럼 이번에는 뭐 의장의 친서를 들고 뭐 사무총장이 간다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제3의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뭐 거부하는 식으로 언론에 비추고 이런 것은 되게 갈등적인 해결 방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비공식적으로 안 간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안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로 얘기해봤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다고 또 언론에 흘릴 테고, 그럼 또 언론은 그걸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로서는 비서실장이 나서서 얘기하고 대통령께서 간절히 호소하고 그리고 직접 정무수석을 보내서 당 대표들을 설득하고 그게 예를 다하는 것이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민족사적인 일에 국회가 같이 가서 이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같이 뚫고, 그러면 이게 여당 야당 없이 다 같이 일을 함께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실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평양에 이번에 3번째 가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의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뭐 판문점 살짝 온 거, 김정은이 최근에 한번 왔던 거 외에는 뭐 서울 쪽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게 국회의장단, 각 당의 대표자들이 특별한 역할도 없이 평양에 같이 가게 되면 북한에서 이걸 충분히 이용할 거거든요. 예. 뭐라고 하겠어요?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우르르 가면 예. 아니 위대하신 지도자 아련하려 남한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각 당의 정당 대표들까지 다 평양에 왔다라고 선전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용당할 게 뻔한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아니 비공식적으로 이미 안 간다고 의사 확인을 했으면 거기서 말아야지. 그것도 공식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초청하는 걸,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멘트를 들으면 이게 초청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임종석 실장이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임 실장이 청와대에 실세인 거는 알겠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서가 나서서 초청을 하는 멘트가 나오고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했죠. 좀 국무회의에서 당리 당략을 벗어나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잠깐 좀 들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 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왜 김일성, 김정일 등은 안 오고 우리는 3번 대통령들이 이제 북한에 가냐? 그거 모르십니까? 김일성, 김정일은 전범이에요. 남침한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못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예. 근데 우리 대통령들은 사실 꺼리낄 게 없고 국력도 남한이 훨씬 앞서고 그런 대한민국의 자존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번에 우리가 남북 간의 이 화해 모드에 조금 기대를 더 거는 건,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6.25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25 책임론에서 나름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내부에서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용납이 되는데, 저는 제 자신이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나 그다음에 과거에 김정일 그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저도 마음속으로 용서가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 세계적으로 힘이 실려야 그 최후의 분단 국가인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고, 그럼 세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내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고, 이게 국민들의 힘을 실어주는 거 결국 국회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9.9절의 북한 광경을 보면 진짜 북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영어가 등장한다든지 그 행사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렇게
만나는 장면이 막 화면으로 나가고 ICBM이 등장하지 않고 이런 이제 나름대로 그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여야를 넘어서 하나 돼서 힘을 싣고 그리고 과실도 같이 나누고 여야가 그리고 네. 온 국민이 같이 나누는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뭐 혹시 같이 가지 이제 않는 쪽으로 같이 원래 이제 같이 가려고 했던 것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어떤 그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 물론 이제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 예. 문희상 의장께서도 이번 초청은 거절하셨지만 예. 본인이 남북한 간에 북한에는 사실 국회라는 건 없고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국회 비슷한 모양새만 갖추고 있죠. 그래서 예.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초청은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전범이라 못 온 거다 그러면 김영철은 서울 안 다녀갔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요. 정상회담이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당리당략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번 국회나 정당 대표 초청은 대통령의 정말 의도였다면 그 의도 자체가 사실은 당리당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을 의장단과 정당의 대표들에게 평양을 같이 가자고 하는 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러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정이 다 정해졌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큰 의제만 있는 거고 일정은 만약에 국회의장단이 간다면 그건 그에 맞는 일정을 남북 간의 협의해서 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에 김영철을 왔을 때 연좌농성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오면 연좌농성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상회담에서 사실 김일성이 온다, 김정일이 온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정말 6.25 때 다친 분들, 또 다친 분들을 아버지로 가진 분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우리가 평양에 간 것은 우리의 자존감이 더 높고 우리가 우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북한에 많은 이용을 당했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기존의 생각하지 방북이.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로 넘어왔는데 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추계서를 놓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야당 측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 합의 사실을 국회에 넉장 보고했던 항중국 전 주영 대사를 정부가 징계한 바 있습니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있다면 항 전 주한 영국 대사 사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 추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준 동의안에 제시된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을 제시한 데 그쳐서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이 추계서를 놓고도 네. 이렇게 여야의 생각이 다른데 지금 여당은 안 나와서 여당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당 네. 측의 그러면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전체 비용을 감춘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초기 비용만 추계가 되냐면 지금 남북 경협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 사업을 확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용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예산이 올라간 거죠. 그걸 초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분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리고 너무 걱정하신다 싶은 게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 불가능해요. 모든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여소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이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이 대단히 추상적인 내용이라 국회 비준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만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내용, 그러니까 남북 철도 연결하고 도로만 해도 민간 연구기관과 국회 예산처에서도 추계를 해봤는데 그 비용만도 적게 잡으면 70조, 가장 많이 추산한 데가 153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백조가 들지 모르는 그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국회에서 비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게 용역 비용 달랑 3천억 해갖고 이거면 마치 해결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서 이게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국회에서 이게 비준이 되면 완전히 발이 묶이게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아니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이게 100조가 들어갈지 200조가 들어갈지 모르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한 국회 비준을 지금 3천억인 것처럼 달랑 눈속임해서 비준을 통과시키려는 거는 정말 무리를 둬도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이 정부가. 예. 근데요, 지금 그 정부 그 입장 말씀은 예. 진짜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70조, 뭐 250조 이 얘기는 공식 집계된 건 아니고요.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왜 초기 비용밖에 못 하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남북 간에 철도를 잇는 것부터 뭔가 첫 삽을 내디뎌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진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민간 자본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민간 자본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발될 때 민간 자본도 우리나라 자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게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세계적인 자본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용역비 외에는 철도, 지금 도로 협력, 뭐 산림 협력 그렇죠. 이런 예, 사업으로 그런 이제 아주 제한이 작은 되는 것 같아요. 부분에 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기초 용역비와 초기 비용밖에 지금은 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속아 넘어가시면 진짜 야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속아 넘어가신다면 저는 야당이 안 속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예산을 짜다 보면 소위 계속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기년도 뭐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수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들 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전체 소요될 예산이 대략 얼마쯤 되는데 이게 과연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나오느냐 이걸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예산을 예. 배정을 하게 되죠. 예. 지금 근데 그 과정을 판문점 선언은 이걸 국회 비준을 떡 해놓으면 지금 무슨 민간 자본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민간 자본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국가 리스크가 큰 북한 같은데 글쎄요 제 돈이나 고객 돈 집어넣겠어요? 결국에 덤텅이는 그게 민간 자본 그건 희망사항이고 예. 투자하려는 민간 자본 못 찾으면 남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 100조가 될지 200조가 될지 모르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예. 말씀대로 그 앞에 말씀하신 과정 맞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비용을 이번에 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준에 대해서 그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보면요. 그 특별법에 보면 뭔가 남북 간에 개념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때 그때는 비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 평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평화 노력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태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무슨 예.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신고를 했어요. 소위 얘기하는 핵 리스트를 내놓기로 했습니까? 지금 미국 정보당국에 의하면 올해도 지금 핵무기를 6개 내지 8개를 지금 북한에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지금 이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해야 의원님, 된다는 말씀인지 예. 이야기가 그 어렵습니다. 의원님 예. 지금 비준하는 거는요 남북관계 전체가 아니에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비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판문점 선언 1, 2, 3, 4에 나오는 그 내용.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야당에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NLL 평화수용 문제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이 획기적인 겁니다. 남북관계에서. 그러니까 예. 이 비준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당에서 좀 그 판문점 선언 내용보다는 좀 더 크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 비준은 그 판문점 선언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판문점 선언의 예. 내용은 획기적이라기보다는 괴이하다고 봐야죠. 그거는. 예. 지금 일단은 그 판문점 선언 내용 중에서 지금 내년도 그 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철도, 네. 도로, 네. 산림협력 네. 이런 쪽에 그 예산이 지금 배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1년 그게 치간. 예산이 아니고 예. 그 돈이 얼마 들지를 알아야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가 들지, 초기에 어떤 일이 필요할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탄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을 점검하는 초기 비용, 예. 예산만 지금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제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북 네, 네. 그 북한이 이제 그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그 상황에 따라서 진전이 당연하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 액수가 250조다 뭐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50조는 북한과 경협이 잘 돼서 미국 자본도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남북 철도 연결만 해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엔 쪽에서 이거 자체가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이다 이런 그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국회 비준을 해달라는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론, 제재 결정론에 빠지면 예. 남북 간에 만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라도 잘 됐을 때를 전제로 이제 그렇죠. 준비를 하는 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게는 미국에는 이게 전 세계 전략 중에 하나겠지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그 제재를 조금 풀어서라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또 미국과 협상하고 이런 지난한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